최근 헝가리가 독일로부터 첫 번째 레오파르트 2A7HU 주력 전차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유럽 매체에 따르면 레오파르트 2A7이 헝가리 시내에서 이송 중인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신형 전차를 도입한 헝가리이지만 사실 그 과정이 썩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레오파르트 2A7 한 대를 인도받기까지 무려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는 지난 2018년 4월 레오파르트 2A7HU 전차 44대를 주문하였고 2023년 8월에 들어서야 겨우 한 대를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현대로템과 기본 계약을 체결한 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올해 6월 28대의 K2 전차를 인도받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유럽 네티즌들도 한국과 독일의 납기를 비교하며 독일 방산업계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납기도 납기였지만 헝가리의 레오파르트는 대당 도입 단가 역시 상당히 비쌌습니다. 디펜스24에 따르면 헝가리는 레오파르트 2A7HU 전차 외에도 구형 중고 2A4 전차 12대와 펜자우비치 2000 자주포 24대를 주문하여 총 비용은 최소 18억 9천만 유로, 한화 2조 7천억 원에 달하였는데요. 자주포 도입가를 제외하면 44대의 신형 전차와 12대의 구형 전차 도입에 대당 440억 원을 들인 셈입니다. 한편 헝가리의 레오파르트 도입에 기뻐해야 할 유럽은 어째서인지 쌀쌀맞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헝가리의 전차를 수출한 독일 라인메탈을 비판하는 댓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헝가리가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와 담을 쌓고 있기 때문인데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즉각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금 지급도 반대하면서 자국의 군사지원금 지출 승인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헝가리의 오르반이 푸틴과 깊은 관계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 최근에는 헝가리계 소수민족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헝가리입니다. 이에 유럽 네티즌들은 독일 레오파르트가 헝가리에 수출되자 보안 위험이 너무 크다. 오르반은 러시아를 그토록 좋아하는데 왜 그들은 훌륭한 러시아 T-90을 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What the f... 서방 기술을 러시아 동맹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 허용된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죠. 한편 최근 전차 도입이 시급한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레오파르트와 K2 전차의 2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롱성 같았던 독일 방산에 한국이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미친 납기 속도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레오파르트2는 흑표 전차 대비 조금 더 우수한 장갑과 주포 약실압력, 포구 초속의 소폭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기동성, 첨단 장비, 자동 장전 장치, 험지 돌파 능력 등에서는 K2 전차가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가 도입한 2A7 버전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트로피 에이피스나 아이언 피스트는커녕 조준형 자동 대응 연막 소프트킬조차 없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K2 전차의 트로피나 아이언 피스트를 올린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게 함정이죠. 뭐 첨단 장비야 비싸긴 하지만 결국 올리면 되는 것이라 장착 유무에 관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기분형이 지니고 있는 자체 성능에 대해 비교해야 하는데 레오파르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매칩 그리고 흑표의 최대 장점은 현수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첨단 현수장치에 파생되는 기동성, 험지돌파, 다각사격, 승차감, 제동 능력, 엄폐 기능과 같은 다양한 모든 장점들이 흑표가 지닌 고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네티즌이 올린 레오 흑표 에이브람스의 비교 영상만 봐도 한눈에 K2 전차의 우수한 서스펜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공개된 퍼레이드 리허설 당시 뒤따라오던 세 번째 K2가 앞차와 부딪힐 뻔했지만 순식간에 급제동에 성공하여 K2 전차가 가진 탁월한 주행 능력을 잘 보여주기도 하였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유럽 특유의 지형에서 K2 전차의 ISU 서스펜션은 그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해외 매체 인텔드롭은 폴란드가 도입한 K2 전차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왜 동유럽 국가들이 유독 K2 전차에 관심을 갖는지 언급하였습니다. Poland has announced that it will buy 1,000 K2 tanks from South Korea. Alongside the announcement, the Polish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tated that Poland plans to create the strongest land army in Europe with a focus on large Cold War-style tank formations. To help make their ambitious goal a reality, Poland has chosen the South Korean K2 to be the backbone of their new army. The K2 Black Panther is a South Korean main battle tank that boasts superior mobility compared to its Western counterparts, as it weighs only 55 tons, which is much lighter than most modern tanks, which in theory should help with the muddy climate of Eastern Europe. They already signed a contract for the first delivery of 180 tanks, some of which are already in service with the Army.
The rest of the 820 tanks will be produced in Poland under a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with South Korea. The total value of the deal is estimated at over $6 billion. 반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유독 진흙에서의 기동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군사 매체 불가리안 밀리터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인 레오파르트 전차가 진흙에 빠져 사용 불능에 처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은 4월 5월 얼어있던 땅이 진흙으로 변하여 엄청난 무게와 궤도로 기동하는 전차에게는 특히 부담스러운 지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동유럽의 악명 높은 늪지대는 13세기 몽골의 유럽 행군,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독소 전쟁 등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악명을 높이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가 진흙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레오의 토션바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토션바는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생산 단가가 저렴하며 또 야전 수리가 용이하고 차량 연면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장갑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단점도 명확한 서스펜션인데요. 우선 스프링 하부가 무거워져 차체의 전체 무게가 증가해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중량으로 인해 늪지에서 취약하기도 하죠. 또한 지오메리트의 제한이 발생하여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제한돼 지형에 따른 조향 또는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고 특히 독립평가와 차축 평가의 접지성이 낮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궤도의 트랙션 손실과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늪지대 돌파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 K2 전차는 현존 운용 중인 3.5세대 전차 가운데 유일하게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전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K2 전차는 도입 단가도 비싸고 기술적 난이도도 높은 ISU 서스펜션을 장착했던 것일까요? 이는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기후를 지닌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날씨에 따른 적응력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산악지형, 갯벌,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ISU 서스펜션을 통해 K2 전차는 중량, 공강,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고 오늘날 K2 전차의 최대 장점이 되었습니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할 경우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간 사격 명중률이 향상됩니다. 포각을 위한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진흙이 많은 동유럽 지형에서는 ISU 서스펜션처럼 유기압 실린더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각각의 바퀴나 트랙이 지면과 더 밀착하게 유지되며 불균일한 지형에서도 최적의 트랙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차량의 하중을 특정한 바퀴나 트랙에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 늪지대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며 특정 지점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매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에는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도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DTTS는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접지하는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죠. 폴란드가 K2 전차를 무려 1000대나 도입하기로 한 데에는 이러한 K2 전차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수바키 회랑의 지형에서 K2 전차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수바키 회랑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약 100km의 육상 통로를 말합니다. 이 통로는 발트 3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경로여서 이곳이 차단되면 발트 3국은 고립될 위험이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국 발트 함대의 본거지이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이 배치된 역의 영토 칼리닝그라드가 동맹국 벨라루스와 수바키 회랑을 통해서만 육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하고 싶은 요충지이고 나토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수바키 회랑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곳의 지형이 장갑 차량이 진입하기에 매우 까다롭다는 데에 있습니다. 수바키 회랑은 폴란드에서 가장 추운 구릉 지역 중 하나로 그 광대한 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수많은 강, 계곡, 호수, 숲 그리고 습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럽정책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토양은 언덕이 많고 숲이 우거진 지형에 비가 오면 쉽게 진흙으로 변하여 무거운 중장비가 투입되기 매우 까다롭다고 전하였는데요. 덕분에 러시아군의 진입도 어렵겠지만 만약 먼저 러시아가 회랑을 점령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지역을 탈환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춘 K2 전차에게 있어 이곳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K2 전차를 배치한 위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마주보는 제16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가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 2A5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남동쪽 방면에 위치한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있죠. 18 기계화 사단의 책임 지역은 K2가 배치되는 16 기계화 사단 주둔 지역보다는 지형적 조건이 다양하지 않은데요. 이는 강과 호수, 산지, 늪지대 등이 더 적다는 뜻이고 K 시리즈 기갑 전력이 가지고 있는 ISU 서스펜션의 능력을 폴란드가 극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 포병대들은 ISU 서스펜션에 대한 우수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고 있는 상황이죠. Już dużo polskiej armii. Dzisiaj sprawdzimy, jak sobie radzą. Zresztą, proszę zobaczyć. Czołgi K2 należą do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w Morągu, a stąd do granicy z Rosją jest zaledwie kilkadziesiąt kilometrów. A po ostatnich prowokacjach wzmacniana jest cała wschodnia flanka NATO. Tak spektakularnie wyglądają możliwości K2, ale to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to nie tylko większy komfort dla załogi, to przede wszystkim większe zdolności do obrony, szkody, ukrywanie się i większy kąt podniesienia działa. Wyjątkowo skuteczny i wyjątkowo mobilny. Automatyczne zawieszenie, które zwiększa możliwości czołgu w każdym terenie. Większe możliwości, hydropneumatyka pozwala nam na ustawienie płaszczyzny czołgu. Ciągnąć do góry, można go podwyższyć zawieszenie o 10, można go przełożyć na bok, lewy, prawy, można podnieść przód, można podnieść tył. Celniejszego strzału podczas jazdy oraz uniknięcie kontrataku po oddaniu. Czołg jest bardzo zwinny, jak na czołg swojej klasy. Najmobilniejszy z nich wszystkich, ponieważ jest także najlżejszy. 이러한 K2 전차의 장점은 비단 폴란드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동유럽 전체의 기후와 지형 조건에 가장 잘 맞는 K2 전차이기에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8월 19일 루마니아 디펜스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국방부에 K2 전차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고 전하였는데요. 현대로템의 이희성 부사장은 매치와의 인터뷰에서 K2 전차는 5년 전 중동 사막지대의 극한 고온 조건에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2년 전 노르웨이에서 극한 저온 조건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1년 전 폴란드에서 동유럽의 늪지와 호수에서의 테스트를 성공하였다. K2 전차는 다른 주력 전차보다 10톤 이상 가볍고 화력은 동등 이상이다.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민첩한 전차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K2 전차가 이렇게 팔릴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1000대 수출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2000년 초반 말레이시아 신형 전차 도입 사업 당시 폴란드 전차에 밀려 한국 K1 전차가 수주를 실패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K1 전차는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안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최종 승자가 되었었죠. K1과 경쟁에서 이긴 PT-91은 폴란드가 면허 생산한 T-71을 기반으로 개발한 3세대 전차입니다. 그러나 PT-91은 폴란드군에 공급된 233대를 합해 총 281대를 끝으로 양산이 종료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독일이 여유로 보관하던 250대의 레오파르트 2A4를 염가에 넘겨줬기 때문이었죠. 20년 전에 PT-91이 말레이시아에서 K1을 누르고 승자가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폴란드는 1000대의 K2를 도입하면서 그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란 말이 딱 들어맞죠. K2 전차가 폴란드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동유럽에 팔리게 되면 이러다 정말 동유럽 표준 전차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24일 폴란드 국영방송 TVP의 군사 전문 기자 카밀 트자스카는 자신의 SNS에 K2 전차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게재하였습니다. 15일 열린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 현장에 취재에 나섰던 카밀 트자스카는 최근 자국이 도입한 현대화된 무기들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지만 자신에게 배정된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성능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다 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분으로 편집된 이날 방송 영상에서는 한국의 K2 전차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전차병들과의 인터뷰만을 핵심으로 내보냈습니다. 우선 그 내용 한번 보시죠. Łącznie ponad 2000 żołnierzy, setki pojazdów i samolotów. W powietrzu świeżo wprowadzone do służby samoloty FA-50, śmigłowce AW i sojusznicze F-35. Na ziemi zupełnie nowa odsłona polskich sił lądowych. Tuż przed rozpoczęciem defilady spotkaliśmy się z załogami. Przeszły gruntowny remont od podstaw. Były rozkręcane, można powiedzieć, do ostatniej śrubki. Wszystkie elementy zużyte były wymieniane na nowe i następnie ponownie kompletowane. Na ten moment najnowocześniejsze są jednak te koreańskiej produkcji czołgi K2.
tu jest potężny przeskok między tym, co mieliśmy, a między tym, co mamy teraz. Te czołgi rzeczywiście czuć takiego ducha XXI wieku, czuć te systemy, które są tam wprowadzone, czuć po prostu technologię, która została wdrożona w siły zbrojne. Obok czołgów na defiladzie pojawiły się też dostarczone niedawno haubice K9 i borsuki. 이날 인터뷰 이후 카밀 테자스카 기자는 자신의 SNS에 깜짝 놀랄 만한 K2 전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K2 에이브람스 레오에 관해 사격 훈련 및 퍼레이드가 끝난 후 제가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몇 마디 적어보려 한다며 뉴스에 제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선 저는 K2 탱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간은 충분하게 여겨졌지만 M1보다는 조금 작긴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전차였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한 세 가지 전차 중 어느 것이 더 낫냐 하는 것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격 시 K2가 정확도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통신 호환성 부분인데 K2 전차는 레오나 에이브람스와의 협력이나 군사 훈련 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3.5세대 전차 3가지 모델 K2, 레오, 에이브람스 중 카밀 테자스카 기자는 K2 전차를 콕 집어 다른 차원의 전차, 굉장히 특별한 전차, 본 적이 없는 전차, 가장 정확한 사격 능력을 지닌 전차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대들의 이러한 증언은 그 말에 힘이 실려 무지성으로 한국 방산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고 있는 키보드 워리어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장점으로 꼽혔던 저렴한 가격, 빠른 납기, 후속 지원, 기술 이전과 같은 부수적인 이유가 아닌 무기의 성능 그 하나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정치 포털 사이트인 포린폴리시는 주목할 만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이윤을 남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을 전 세계 리더 국가로 성장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을 한 것인데요. 영국 킹스 칼리지 대학의 국제학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8월 3일 포린폴리시에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지배해왔던 무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은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의 독자적인 역량 증진은 이미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고갈된 무기를 보충하고 싶어 하지만 쇠퇴하는 유럽의 방위 산업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고 이 틈을 한국의 무기 회사들이 개입하게 되었다. 폴란드와 획기적인 거래 이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한 몇몇 러시아 이후 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자체 군사 장비를 구입했다. 한국은 또한 최근에는 호주의 주요 거래에서 독일 기업을 제쳐 국제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차나 전투기를 파는 것은 휴대폰이나 K-팝을 수출하는 것과는 다르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팔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무기 판매를 통해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안보 파트너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출로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UAE를 보면 한국의 무기를 수입한 후 각종 연합훈련, 해적퇴치 협력, 군사장비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변모하였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상인 이상의 존재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의 방산 역량은 그들을 단순히 지역 강대국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세계 여러 지역의 정치, 안보, 경제 문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정학적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K-팝, K-드라마, K-컬처뿐만 아니라 K-웨폰, 우수한 성능을 지닌 한국산 무기가 떠오르고 있고 이는 강대국, 군사강국, 선진국의 의미로 변모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방산 역량이나 군비 증강에 대한 실질적인 위력에 대해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북한인데요. 북한은 최근 논평을 통해 광폭적인 한국의 군비 증강 행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대신 자랑해주고 있는 것 같아 네티즌들은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조차 잘 모르는 우리 무기의 위력을 공식 논평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북한. 뭐라고 부들대며 떠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관계. 남조선 군부가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장비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얼마 전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2026년까지 약 7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6대의 백두 정찰기들 중 로후화된 4대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들을 자체로 개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2024년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보병, 전차, 장갑차, 함정, 직승기용 기관총을 갱신하고 소부대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실로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범, 평화 파괴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 호전정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남조선 위정자들은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 평화 번영에 대해 곧잘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어떻게 하나 동족을 힘으로 압살할 군사적 대결 야망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우리를 위협의 대상,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원한의 미국에 추종하여 군비 확장과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에 매달려온 남조선 군부의 행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52조 8,40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올해 국방비로 정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연초부터 방위산업 발전협의회를 벌려놓는다.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한다. 2021년 부분품 국산화 계획을 작성한다 하면서 분주히 돌아쳤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지난 1월 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지상 사출 시험 노름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3월에는 중땅크 K2의 발동기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4월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1호기 출고식 노름을 벌려놓았으며 5월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사거리 3,000에서 5,0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겠다. 1000km 이상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겠다.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에는 전반기 전군주요지휘 관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의 천궁이와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표했으며 9월에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이 6에서 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벌려놓았다. 더욱이 올해 남조선군 보호전광들은 6.8mm 소총, 신형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타이곤, 신형 지뢰 제거용 장애물 개척 장갑차, K56 포탄음반 장갑차,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유무인 복합 체계용 소형 무장 직승기, 무인 수상정 아우라, 무인 및 원격 지뢰 제거 장비 MV4, 소총 및 유탄 발사용 무인기, 휴대용 무인기 역격포,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비롯하여 40여 종의 각종 무장 장비들을 개발 및 실전 배치하였다. 이렇듯 올 한해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에 혈안이 되어 돌아친 남조선 호전광들이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까지 새로운 무장장비 개발에 나설 흉심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군부의 이러한 무장장비 현대화 노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명백히 북침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동족대결 광기의 발로로서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악성전염 병사태와 경제악화 극복에 쓸 예산도 없어 쩔쩔매고 있는 판에 국민 열세를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물쓰듯해서 되겠나.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북의 도발과 위협을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목소리가 연일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앞에서는 화려한 꽃을 보이고 뒤돌아 앉아서는 상대를 해칠 칼을 야심차게 가는 것과 같은 이런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환멸 그 자체이다. 는 니네 이야기지. 어디 K2 중땅크 맛 좀 보실라우. 한편 최근 북한은 한국에 지기 싫었는지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차와 능동방어 체계 테스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차를 향해 발사된 RPG 대전차 로켓을 요격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한국이 보여준 전차에는 아직 APS를 장착하지 못하여 군 내부에서도 우리 전차의 능동방어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APS 영상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철갑탄보다 훨씬 느리고 가벼운 RPG-7 로켓을 요격하였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해 파편과 불꽃이 전차 측면 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 즉시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열병식 장면으로 바뀌었죠. 북한은 완벽한 요격이 어려웠는지 전차 측면 쪽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미처 요격하지 못한 파편이나 불꽃을 막는 용도로 세워놨습니다. RPG-7 로켓은 부족한 관통력 때문에 최신형 3.5세대 전차를 상대하기는 어림도 없고 구식 2세대 전차라고 해도 전면에서 격파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북한은 이 로켓을 상대로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 한국이 이미 10년 전에 개발한 K-APS는 850mm의 관통력과 초속 200m 마하 0.58의 속도로 발사되는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을 대상으로 요격에 성공하는 등 개발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와 교리 등의 문제로 채택되지 않았죠.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K3 전차에 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한 한국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차세대 APS를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6번째이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DIRCM 기술을 확보한 하나시스템은 이 DIRCM을 접목한 하드킬, 소프트킬 방식의 차세대 APS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죠. 한편 K3 전차가 도입되기 전에 먼저 세상에 선보일 K2의 개량형 K2PL은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측면 장갑의 보강으로 대구경 대전차 로켓의 반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70톤급으로 중량업을 하게 됩니다. 일명 떡장갑을 두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K2 전차가 다른 전차 대비 작다는 소리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단점이 없는 그리고 적수가 없는 K2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한국방산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의 한줄평,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크닉이 중요하다 라고 전 여친이 날 위로해주며 말했었다. 미영아 잘 지내지?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미사일 런처 시스템 천무 MLRS가 드디어 폴란드에 상륙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폴란드 옐치사에서 제작한 차량 위에 한국 천무 발사대가 단 33일 만에 탑재되어 시험 완료 과정까지 거친 후 배송되었고, 당초 도착 예정 시기는 8월 10일이었으나 천무를 실은 화물선의 항로 변경으로 인해 22일 오늘 갓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해양 매체 포르탈 모스크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운항 중 이민자를 구조하느라 항로를 변경해 인도가 지연되었다면서 천무 세대가 그다니아항에 도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시그라드 24는 폴란드는 2023년 말까지 17대를 추가로 받게 되어 올해 2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라고 했죠. 지난해 10월 19일 기본계약 체결 이후 다음 달 11월 천무 218문 도입 집행계약을 맺었는데 총 공급 규모는 60억 달러, 한화 8조 5천억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5년에 4대를 인도받았는데 천무는 1년 만에 20대라뇨. 야, 한국이라 쓰고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읽는다. 폴란드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기체계인지라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진짜 아름답네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무기입니다. 내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기, 볼수록 멋지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천무 MLRS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포병의 위력 때문입니다. 러우 전쟁은 포병 전쟁으로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활약 중인 155mm 자주포나 하이마스 발사대와 같은 포병들이 연일 맹활약하며 다시 한번 포가 전쟁의 신임을 증명하고 있죠. 특히 포병 체계 중에서도 최대 사거리 300km, 직경 600mm의 미사일 2방을 발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포병 체계인 천무는 그야말로 폴란드를 지키는 소신이 될 예정입니다. 강대국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고슴도치 전략의 지상의 심체계로 MLR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고슴도치 전략이란 누군가 고슴도치를 공격하면 그 가시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건드리면 크게 다친다는 것을 적국에게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천무에서 사용이 가능한 두 가지 탄두 중 이중 목적 고폭탄 DPICM탄으로 불리는 일명 집속탄은 단 한 발로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어 재래식 전력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고슴도치 전력으로 불리고 있죠. 이미 아시겠지만 집속탄은 다수의 작은 폭탄을 포탄이나 로켓탄에 넣고 표적 상공에서 살포해 광범위한 면적을 타격하는 탄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지원한 M864 집속탄과 터키 공장에서 생산된 155mm M483A1 집속탄을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미 육군 사관학교 출신 포병 장교이자 이라크전 훈장 수여자인 군사 전문가 댄 라이스는 군사 매체 스몰워 저널 기고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155mm DPICM탄 위력을 설명하면서 예상 못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사상자는 DPICM탄 사용 전 매달 약 5,000명에서 사용 후 2만 명 이상으로 순식간에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MLRS용 DPICM탄인 M26탄도 공유해달라 요청하였다고 밝힌 것인데요. 또한 딜라이스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74mm M26 2,000발만 있으면 무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가 공유한 크랩 자주포나 터키가 공유한 T-155 프루트나에서 발사되는 155mm DPICM탄을 통해 최대 64발의 자탄을 살포할 수 있는데요. DPICM탄은 대인용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장갑 차량이나 전차의 상부에 떨어지게 되면 얇은 상부를 관통해 내부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진격 중인 러시아 기갑부대에 대한 억제용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주 만에 두 번째로 남동부 전선에서 항구 도시 마리오폴을 향해 진군하여 우루자인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는데요. 당시 진격 중이던 러시아 BMP는 DPICM
탄으로 인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죠.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 방식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나 하면 웬걸 북증서가 다 발급되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장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을 두고 위험천만 범죄 행위 또는 반인륜적 만행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했는데요. 아니 북한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이거 주어만 김정은으로 바꾸면 그대로 적용도 가능한데 말이죠. 155mm 자주포에서 발사되는 발당 64개의 DPICM 탄만 해도 충분히 위력적인데 천무에 탑재할 수 있는 227mm 로켓에는 그의 10배인 무려 644발의 DPICM 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포드당 6발 총 12발의 227mm 로켓은 무려 7728개의 자탄이 들어가 있어 그야말로 강철비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집속탄에 대한 국제적 비판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살상 위력이 강력해서라기보다 떨어진 자탄의 불발률이 워낙 높아 이후 지뢰처럼 불시에 지나가는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러시아의 집속탄은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 불발률이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이미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도 충분히 사용할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진영 국가 사이에서도 집속탄 사용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집속탄 사용 금지 조약 CCW에 서명하진 않았지만 국내법에 불발률 1% 미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DPICM탄 탑재 무기에 대한 생산을 금지하고 있어 그 결과 한화의 KM-26A2 다연장 로켓탄의 면허 생산 요구가 거부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 미만의 불발률은 미국 내에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사실상 생산을 전면 금지시키기 위한 조약이었던 것입니다만 이걸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풍산이 만든 복합 추진탄이죠. 풍산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휴대막 구경 시험장에서 K9 자주포를 통해 신형 DPICM탄 사격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1% 미만의 불발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한 성과로 한국의 DPICM탄만이 법적 제재 없이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죠. 자 이제 폴란드가 왜 풍산에 포탄 공장을 건설하자고 제안한지 대충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DPICM탄 사용이 가능한 폴란드의 하이마스와 천무는 적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무기체계들이 배치된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는 폴란드 북부 마주리아 지역에 제16기계화 사단 수소 제1포병 여단에 배치되었고 한국의 천무는 폴란드 남부 노바데바 지역에 18기계화 사단 이하 18포병 여단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하이마스와 천무는 둘 다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미 에이테킴스와 한국의 KT즘 미사일입니다. 물론 DPICM 탄두 탑재도 둘 다 가능하죠. 하이마스의 사거리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 서북부 국경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천무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서남부 국경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가 기가 막히는 것이 하이마스는 최근 유럽의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의 전체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천무는 벨라루스의 브레스트 지역을 사거리 안에 들 수 있는데요. 브레스트 지역은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용병 5천여 명이 주둔하면서 벨라루스의 특수부대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만 봐도 폴란드가 하이마스와 천무에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또 폴란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포병부대가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하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과 폴란드는 집속탄 금지 협약인 CCW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서방 진영 국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이스라엘, 폴란드, 핀란드 이 네 나라는 가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중심이 짧으며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적군의 인해 전술에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사거리 300km의 DPICM탄은 그야말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생존 수단 가운데 하나이죠. 고슴도치는 건들지만 않으면 다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꾸 건든다는 건데요. 아니 건드려 놓고 왜 그런 극악무도한 가시를 꺼냈냐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에는 크토시의 비아트르 텐지베라 부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람을 뿌린 자는 폭풍을 맞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속담인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과 비슷한데요. 한국과 폴란드 모두 주변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받은 아픈 역사를 겪은 나라이기도 하죠. 나라가 황폐화된 아픈 경험을 겪은 나라는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전우도 잃고 나라의 주권마저 잃어버렸던 역사를 겪었던 걸 알면서도 비인도적 무기 증강에 열중한다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언제고 그 수치를 또 겪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나름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쳐봐, 대신 너도 끝나. 오늘의 한 줄 평, 그럼에도 집속탄 같은 무기는 분명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은아 뭘 쪽에 지항해야 한다고. 지난 21일 폴란드 그다니아 항에 도착한 천무 다연장 로켓 에메랄스가 폴란드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현지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폴란드 국방부 SNS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가 가장 기다렸던 무기답게 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들이 폴란드 포병 장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천무가 배치될 폴란드 노바데바 지역 제18기계화 사단 제18포병연대는 이번에 천무가 배치됨에 따라 여단급으로 승격되면서 폴란드 남부의 핵심 군사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무가 최대 290km까지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바데바에 위치한 천무는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 5천여 명의 훈련지로 알려진 브레스트 지역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그너가 만약 폴란드 국경을 조금이라도 침범하게 된다면 바로 천무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폭격 세례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천무는 수송 선박의 연착으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여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9월 5일부터 진행되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에서는 폴란드 천무가 정식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MSPO 전시회는 동유럽권 최대 규모, 최대 건의의 방산 전시회로 올해로 30년차에 이를 만큼 성공적인 행사로 꼽히는데요. 작년에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기도 하였죠. 전 세계 33개국에서 613개의 방산기업들이 참가하고 39개 국가에서 6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다양한 계약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의 유럽 대표 홍보대사를 자처한 만큼 이날 폴란드 옐츠 차대위에 혼합된 한국의 천무는 MSPO의 주요 셀링 제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2023년 MSPO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 폴란드 방산전시회의 주요 국가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MSPO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명예 홍보대사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이름 그리고 태극기와 함께 주요 국가 한국이라는 소개 문구를 적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에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인 PGZ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미국이나 유럽 나토 회원국이 아닌 동아시아의 한국이 주요 국가로 선정된 것은 폴란드가 얼마나 한국을 최대 안보 협력국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MSPO에 참가하는 한국 방산업체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K2의 현대로템, K9 저주포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FA50의 카이뿐만 아니라 이오 시스템즈, 포스텍, 보성 인더스트리, i3 시스템 등과 같은 여러 강소 방산기업들 40개 업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최국인 폴란드 그리고 미국 51개에 이은 세 번째로 많은 숫자였죠. 그 MSPO에서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무기체계가 바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입니다. 폴란드가 무기 현대화 사업을 통해 도입한 K2, K9, FA50, 하이마스, 에이브람스 등과 달리 천무는 이번에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하기 때문이며 또 지구상 현존하는 최고의 에메랄스로 불리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기에 폴란드에서도 거는 기대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하필 천무를 도입했는지 그리고 천무 다연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을 폴란드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외신과 폴란드 현지 매체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ow some questions. Why South Korea and why in the last 1 year? Let's go back to the case of Poland. Poland first wanted to buy the famous American HIMARS. Poland wanted 500 of those. HIMARS are rocket launchers. They have proven their worth in Ukraine's battlefields. So many European countries now want them. But the US cannot manufacture these systems, at least not in a time frame which suits Europe's needs. South Korea can. The first batch of Chunmoo systems is expected to reach Poland sometime this year, and South Korea can also expand production. The US and Germany cannot. They're already operating at their limits. Zakup 288 zestawów systemu artylerii rakietowej K2-39 Chunmoo z Korei Południowej. Tak, Dobrze rzeczywiście. chyba wymówiłam. To jest broń bardzo zbliżona do owianych sławą HIMARS-ów, owianych sławą w wojnie na Ukrainie. Ukraińcy wykorzystują HIMARS-y, żeby zatrzymać i one jeszcze w tym roku trafią na wyposażenie Wojska Polskiego. Panie premierze, zapytam wprost, czy to jest dobry sprzęt? To jest bardzo dobry sprzęt. W konkurencyjnej, prywatnej stacji słyszałem takie opinie emerytowanych generałów, którzy kręcą nosem. Jeden z nich powiedział, że ten sprzęt nie jest kompatybilny ze sprzętem NATO. To nieprawda. Dobrze, że już nie jest w czynnej służbie. Drugi powiedział, że nie wierzy
że ta broń, która została kupiona, będzie na wyposażeniu Wojska Polskiego. Małej wiary człowiek. Też dobrze, że nie jest już w Wojsku Polskim, że jest emerytowanym generałem. A więc Korea Południowa bardzo ściśle współpracuje ze Stanami Zjednoczonymi. Ta broń jest kompatybilna z bronią amerykańską. HIMARSy bardzo podobne są do właśnie Chunmoo, czyli do tych zestawu rakietowego. Również zamówiliśmy rakiety, a więc amunicję. To będzie bardzo ważny taki element wzmacniania tej współpracy. Te zestawy systemu artylerii mają mieć też polski akcent już u nas, bo będą montowane na samochodach polskiej produkcji, tak? Tak, właśnie. Będą montowane na jelczach, na samochodach, które są produkowane przez jedno z przedsiębiorstw Polskiej Grupy Zbrojeniowej. Także będą miały polską łączność i polski system zarządzania polem walki, a więc kompatybilny z tą bronią, która jest obecnie na wyposażeniu Wojska Polskiego. To bardzo dobra broń. Potencjał przemysłowy Korei jest też bardzo rozwinięty. Po prostu Koreańczycy od 1950 roku są na wojnie. Nie ma działań wojennych, ale de facto cały czas są zagrożeni z północy. Takie jest ich położenie. I właśnie my jesteśmy zagrożeni, to nie ulega żadnej wątpliwości, jesteśmy zagrożeni ze wschodu. Tak. Więc dlatego organizujemy nowe jednostki Wojska Polskiego na wschodzie. Koalicja PO-PSL likwidowała jednostki Wojska Polskiego, rząd tej koalicji PO-PSL, właśnie we wschodniej części naszego kraju i wyposażamy Wojsko Polskie w nowoczesną broń, bo to czołgi amerykańskie, koreańskie. And I'm the Polish Defense Attaché in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grateful that Hanwha Aerospace agreed to share with us this advanced technology, that your products, which are the state-of-art technologies, will provide new capabilities to Polish Army and enhance its strength. This is, in my opinion, very important in the light of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in Europe. To acquire new type of weapon, could you shed some light on what these are? Yeah, this is the quite sophisticated artillery system, especially connected with precision strike and long range. It's something new in Polish armed forces. It's quite. We could compare this system to the very famous HIMARS system. It's the same technology. Okay, so 288 of these Chunmoo. So, how they're going to be used in a sense? Do we need this many? Maybe we need more? How do you view this? The plans for this type of ammunition is to have more than 500 of such type of the launchers. Because of the capacity for the production of the HIMARS system, Polish MOD has decided to divide it into the Korean equipment and American equipment as well. So our plans is to buy, as I mentioned, 500 launchers, such type. As I mentioned, this is some equipment which could be used for the precision strike. It's dedicated targets to launch missiles from the range 80 to almost 300 kilometers. We actually decided to choose Korea, South Korea of all places. Why this country? Why their equipment? First of all, Korea has quite good experience, quite good and very advanced equipment. So this is the first reason, and this equipment is very similar to the NATO requirements, even if South Korea is not in the NATO member. 최근 폴란드의 한 유튜버 스포테르 씨는 새벽 중 제18기계화 사단으로 배치되고 있는 천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천무가 지닌 거구의 크기답게 대형 트레일러로 이송 중이었는데요. 폴란드는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총 18대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받게 되는데, 이로써 폴란드 동부 벨라루스 국경은 사실상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불과 단 1년 만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유럽 최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영국 텔레그래프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구축한 폴란드라면서 그 중심에는 성능이 우수하고 매우 빠른 납기를 보여주었던 한국산 무기가 있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아무도 폴란드의 야망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K2 MBT 1000대, 미국에서 에이브람스 탱크 250대를 주문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전차 부대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포병은 K9 600대, 하이마스 발사대 18대, 그리고 한국의 K239 천무 에메랄S 288대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공중 업무는 미국에서 구입한 AH-642 아파치 헬리콥터 96대와 현재 한국에서 주문한 FA-50 전투기 48대에 의해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죠. 매체는 특히 한국의 방산업계는 특유의 속도감을 인정받았다고 주목했는데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오스카 피에트로비치 수석 분석가의 말을 인용하여 유럽의 주요 무기 공급국인 독일의 방산업은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제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임명을 요구한 한 유럽 방위산업체 임원은 매체에 한국은 몇 년이 걸릴 일을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정리했다. 이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방산이 지니고 있는 매우 빠른 납기 능력을 극찬하기도 하였죠. 자기가 답답해서 빨리 만들어 보내는 한국 업체들, 국가번호 8위의 나라다운 납기 속도로 세계 방산을 한번 휩쓸어 보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기차는 빨라 빠르면 한국, 한국은 빨라 빠르면 한국, 한국은 빨라, 한국은 빨라, 한국은 Pierwsza koreańska wyrzutnia rakiet. Jesteśmy tu, żeby wam to pokazać.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전투기 F-16 파이팅 팰컨. 현재까지 대략 5,400대가 생산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에서 운용 중이라 외계인이 침공하면 주력으로 나설 전투기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 튀르키의 국경 분쟁 때에는 두 나라가 모두 F-16을 출동시켜서 대치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도입이 많이 된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F-16은 뛰어난 신뢰성, 우수한 범용성, 수많은 실전 경험, 대량의 무장량을 갖춘 팔방 미인 시장 지배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F-16을 현재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불리한 전황을 180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 진영에게 F-16의 지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0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하기로 한 데에 이어 네덜란드와 덴마크까지 최대 61대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확약한 것입니다. 주말 동안 깜짝 유럽 순방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네덜란드 덴마크 정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F-16 전투기 이전을 위한 조건이 충족했을 때 미국 및 다른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이전하는 것을 동의한다며 이르면 올 연말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선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19대의 F-16을 보낼 예정입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내년 초를 전후해 6대를 우선 보내고 하반기 8대 그리고 2025년엔 5대를 보낼 것이라고 하였죠. 네덜란드의 류터 총리는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 42대가 있으나 아직 정확히 몇 대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앞서 지난 5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F-16 조종 및 운용훈련 실시 결정을 주도한 국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비행 조종사들은 이미 유럽 각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죠.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있는 F-16 전투기에 직접 올라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날 스웨덴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스웨덴산 전투기인 그리펜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무엇보다 전투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공함대는 미코얀 미그-20과 같이 1970년대에 설계된 소련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더 높은 고도,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대변인인 유리 이넷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러시아 전투기의 레이더는 우리보다 두세 배 더 멀리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차이는 우리를 싸움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공중전에서 패배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다른 전투기가 아닌 F-16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그 의미가 상당한데요.
현대 공중전에서 그 성능이 검증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체가 바로 F-16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매체 미그 플러그에 따르면 F-16 전투기는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걸프전, 코소보, 에게의 충돌 등 실전에 투입돼 총 공대공 격추 76번, 공대공 실추는 단 한 번이라는 어마무시한 전과를 달성했습니다. F-16보다 지원상 우수한 기체들은 많이 있겠지만 실전에서 이만큼의 포스를 보여준 기체는 F-16이 유일하죠. 반면 러시아의 미그 19는 6번 격추, 18번 손실을 기록하였고 기타 다른 러시아 전투기인 미그 31, 수호이 30, 수호이 33, 수호이 35 등은 아직 공중전 경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F-16 전투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오히려 세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며 파괴적 무기일수록 핵으로 인한 종말 시나리오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F-16 받는다고 핵 쏜다는 건 좀 에반데 그만큼 F-16이 전황을 바꿀 위협적인 무기라는 거겠죠. 쫄리면 돼지시든가. 한편 우크라이나의 F-16 도입은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F-16의 대체 및 보완기체로 FA-50 전투기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네덜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19대 물량은 현재 운용이 가능한 사실상 모든 F-16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네덜란드에 남은 다목적 전투기는 F-35 34기가 유일한 상황이죠. 덴마크는 오히려 상황이 더 긴박한데요. 아직 정확한 수량을 밝히진 않았지만 다수의 F-16을 보내게 된다면 덴마크 공군에 남아있는 주력 전투기는 F-35 7대가 유일한 상황으로 특히 덴마크는 이 중 6대의 F-35를 훈련 용도로 운용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아니 그 운용 비용으로 T-50 훈련기 구입하겠다. 구형 F-16 블록 20을 보내는 만큼 신형 블록 70 바이퍼를 구입하는 것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또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돈만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F-16이 아니거든요. 미 정부와 로키드 마틴은 현재 F-35의 생산을 주력하고 있고 F-16 생산은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대만은 지난 2019년 66대 F-16 바이퍼 전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단 한 대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4분기 2대의 F-16 바이퍼를 인도받아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문제와 공급망 차질로 인해 이마저도 2024년 3분기로 1년가량 늦춰진 상황입니다. 또 유럽의 긴박한 군사적 위협에 F-16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어 밀려있는 주문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FA-50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이 F-16을 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역시 F-16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으나 납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최종적으로 한국의 FA-50 도입으로 선회하였죠. 폴란드 제23 민스크 공군기지 사령관인 크지스토프 스토비에스키 대령은 전세계 모든 항공업체에 문의한 결과 48대의 전투기를 5년 안에 납기해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을 기반으로 한국이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T-50 계열 파생형인지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F-16과 비슷한 측면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비행에 필요한 지상지원 장비 중에서 두 기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조종석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F-16 블록 50까지는 거의 똑같으며 조종사가 사용하는 스틱의 위치도 F-16과 동일하고 80%가량의 부품이 호환될 만큼 큰 유사성을 지니고 있죠. 특히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블록 20 버전은 에이사 레이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공중급유 능력, 중거리 공대공 무장 등을 탑재해 신형 F-16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진정한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F-16 생산국인 미국 역시 T-50 계열 파생형 항공기의 해외 판매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이전을 통한 일정 부분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FA-50 블록 20에는 그동안 수건이던 에이사 레이더 및 공대공 미사일을 연동시켜 탑재가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받게 된 것이죠.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C 암람은 최대 사거리 120km까지 타격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개발되었는데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 역시 레이시온사에서 개발하여 손쉬운 통합 과정과 함께 최대치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 로키드 마틴사의 첨단 타겟팅 포드인 스나이퍼 APT 역시 탑재되는데 이는 목표물 식별, 자동 추적, 넓은 범위에서의 정밀 유도 무기에 유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로 오히려 구형 F-16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은 신형 장비이죠. 최근 F-16의 개량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터키 구형 모델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FA-50이 F-16을 완벽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줄
F-50 단좌형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난 3월 카이 강구영 사장은 글로벌 2050 비전 선포식에서 F-50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단좌형의 경우 700파운드의 연료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FA-50 대비 임무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FA-50의 F는 파이터, 전투기, 그리고 A는 어태커, 공격기를 의미하여 FA-50을 근접 항공 지원에 특화된 경공격기로 불렀지만 이제 블록 20 개량을 통해 획기적인 BVR 공대공 임무가 가능해진 FA-50이 단좌형인 F-50으로 개량을 통해 임무 수행 반경 확대와 엔진 출력 향상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F-16 바이퍼와 동급인 4.5세대급의 전투기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단좌형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구 용역을 통해 단좌형 개발을 한 차례 고려했지만 문제는 사실상 새로운 기종에 가까워 수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카이 관계자는 후방 조종석을 제거하는 것은 FA-18AB가 FA-18EF 슈퍼 호넷으로 개량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개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앞으로 F-50 단좌형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F-16 동급의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T-50 계열 항공기의 잠재 수출이 대거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 계약을 추진 중인 미국 훈련기 사업 수주를 반드시 따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조에서 25조 원 규모의 미 공군 및 해군 전술 인문기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수주전 역시 보잉의 T-7A와 경합을 치르게 되는데요. 만약 T-50 계열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무려 50% 이상 그리고 최대 1300대 규모의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최대 340조 원 규모의 산업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선택한 항공기라는 인식은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 공군 차기 훈련기로 선정된 T-7A가 최초 계약을 따낸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 아직도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작에 카이 선택했으면 이미 납기도 끝내고 얼마나 좋아. 지난 8월 9일 에어앤스페이스포스에 따르면 T-7A의 납품을 위한 최종 비행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작업체인 보잉은 윙락 현상, 사출 좌석 등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만 미 의회 의원들은 이를 절대 믿지 못하겠다면서 미 공군 측에 모든 책임을 강제하는 보증 조항을 달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면도 한 것이 보잉은 T-7A 프로그램을 막장으로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1억 8,900만 달러의 적자까지 기록한 상황이라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한편 우리 FA-50의 항공기의 우수성은 단순히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도입했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해내고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도 깜짝 놀라게 한 기술력이 있기에 그 수익성이 좋은 미국 훈련기 프로그램에 롱마 혼자 독자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카이와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하며 협력하려 하는 것이겠죠. 이는 로키드 마틴 에이미 번의 부사장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T-50을 통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의 협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많은 경험과 T-50의 조합은 분명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이 뛰어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의 경우 30만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려 90%에 달하는 특출난 가동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유례없는 기록이죠. 라고 했습니다. 역시 손흥민, BTS, 봉준호, 그리고 FA-50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정비 기술이 진짜로 대단한 이유. 아니 M48 패튼 할아버지도 되살아난다니까. 그만 보내드립시다. 폴란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17회 국제 라돔 에어쇼가 8월 26일부터 개최되었습니다. 라돔 국제 에어쇼는 유럽과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 행사 중 하나로 보통 2년마다 개최되지만 그동안 팬데믹과 신규 공항 건설로 인해 약 5년 만인 올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에어쇼는 최근 폴란드가 도입한 FA-50GF를 중심으로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치에우 스크루케에비치 국방부 차관은 소련 시절 사용했던 미그29를 한국의 FA-50 전투기가 대체하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 그리고 생산업체인 한국 카이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Wiele trenują zespoły, trenują soliści, zespół akrobacyjny z Radomia. Będziemy chcieli Państwu pokazać to, jak jesteśmy przygotowani, jak się przygotowujemy do pokazów największej. Na początku chciałbym wspomnieć głównego naszego partnera finansowego, firmę koreańską KAI. Tu obok stoi samolot FA-50. Samolot FA-50, który wchodzi na wyposażenie Sił Zbrojnych. Jest z nami pan prezes firmy KAI. Za chwilę
będzie również powie kilka zdań. Szanowni Państwo, ta współpraca ze stroną koreańską naprawdę jest bardzo dobra. Już 4 płatowce są w Polsce, kolejne już wkrótce dotrą. Do końca roku ma być 12 maszyn w biało-czerwoną szachownicę już służyć w Wojsku Polskim. 이번 차관의 발언을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가 2대가 아닌 4대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 업체 역사상 최단 기간 출고식을 진행하여 불과 10개월 만에 2대의 FA-50을 인도받은 폴란드는 8월 15일 국군의 날 행사 퍼레이드에 1호 2호기를 동시에 출격시켜 국민들에게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 뒤 한 달 사이 벌써 2대의 추가 FA-50이 폴란드에 납품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8대의 FA-50GF를 추가 납품할 예정으로 실행 계약 이후 15개월 만에 12대의 전투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 것이죠. 현재 FA-50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에서는 그저 훈련기인 줄만 알았던 FA-50이 예상을 뛰어넘는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 제3공군사령관 그제쿠프 스루셀츠 장군은 미그-29 전투기는 FA-50 전투기와 함께 하늘로 비행할 것이고 FA-50은 자신이 가진 현대적인 플랫폼을 활용해 공중에서 지휘를 전달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국내외의 평화 임무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뛰어난 기술을 선보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영 매체 TVP는 이날 라도메어쇼에서 공개된 FA-50에 관한 특집 보도를 내었는데요. 실제 운용 중인 폴란드 조종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FA-50 Fighting Eagle. Południowo-koreański samolot bojowy już w polskich barwach. 2 egzemplarze już są w Polsce. Przeszkoleni zostali polscy piloci. 10 kolejnych samolotów jeszcze w tym roku trafi na wyposażenie polskich sił powietrznych tu do bazy w Mińsku Mazowieckim. Ich uzbrojenie to 20 mm działka, rakiety i bomby. Jako pilot jestem zaskoczony możliwościami tego nowego nabytku FA-50 oraz tego, jaki wachlarz uzbrojenia będzie mógł przenosić. Łącznie zamówiliśmy 48 takich samolotów. W komplecie pakiet szkoleniowy i wsparcie techniczne zastąpią MiG-29. To będą misje wykonywane w ramach pary dyżurnej z uzbrojeniem typu powietrze-powietrze. Airshow w Radomiu to przede wszystkim samoloty, ale będzie tam też nowoczesny sprzęt kupiony ostatnio dla Wojska Polskiego. 인터뷰를 진행한 야책 스트라렉 수령은 2개월 전 한국에서 비행훈련 과정을 이수했던 조종사로 당시 처음 접한 한국의 전투기가 가진 성능에 매우 놀랬다며 FA-50은 미그-29와 수호-22 전투기뿐만 아니라 F-16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계기를 기회 삼아 KF-21도 조종해보고 싶다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기도 했죠. 국영방송 TVP의 보도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라도메어쇼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FA-50이라는 것입니다. 에어쇼가 열리는 행사장 입구 간판에는 FA-50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FA-50이 구수련지 전투기를 대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듯 FA-50 기념 우표까지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한편 현장의 전문가들의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A-50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가하는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FA-50은 훈련용 항공기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작 훈련기인 기체를 우리는 얼마나 더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10대? 20대? 아님 그보다 더? 전쟁엔 투입되지 않고 매출하기만 잡는 용도로 쓸 이런 똥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F-16이나 F-35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배송기간은 3-4년으로 얼추 비슷합니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FA-50은 F-16이나 F-35와 달리 2명의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저가형 플랫폼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작은 엔진으로 연료를 절약하려 하다가 자칫 2명의 조종사를 모두 잃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입한 FA-50 PL의 목표 버전은 대당 6,400만 달러로 F-16 블록 70과 거의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금방 이러한 주장의 허점들을 파악할 수 있으실 텐데요. 역시나 다른 폴란드 네티즌들도 팩트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공군 감찰관인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은 FA-50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FA-50은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이다. 즉 FA-50의 주된 임무는 조종사 훈련이 아닌 미그-29나 F-16이 맡았던 평시 초계, 근접 항공 지원, 비전시 요격 임무 등을 수행하며 과부하에 걸린 다른 기체들의 임무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이죠. 거기다 플러스로 가동률 40%대의 최악의 훈련기 이탈리아 M346이 맡고 있던 조종사 양성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다목적 전투기가 바로 FA-50입니다.
훈련기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겠다 하면 그 성능에 대한 의심이 들겠지만 전투기가 훈련기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멀티태스킹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FA-50이 이러한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것은 FA-50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 덕분입니다. 노박준 장은 FA-50에서 F-16으로 기종 전환을 위한 훈련에 고작 6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거기다 F-16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 시 70%의 연료 절감 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 유지비,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90%대의 가동률을 지닌 기체가 FA-50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지금 폴란드 공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커녕 FA-50을 구매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들어야 하는 지경이죠. 또한 최근 이와 관련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공군 감사를 통해 공군사관학교에서 운용 중인 M346이 잦은 결함과 낮은 가동률을 보여 최소 비행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생도가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폴란드 매체 제닉스 허드니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데블린 부대의 생도들은 2019년 전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했고 2020년에는 53%만 이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역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필요 이수 시간 449시간 중 239시간 정도만 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M346의 낮은 가동률 때문으로 평균 47%를 기록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예비 부품 지연, 소모품 공급 부족, 제조업체의 보증 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면 막상 F-35를 인도받게 되더라도 조종사가 없어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가동률 90%대로 알려진 FA-50은 기본형 T-50의 원천 기술 업체인 로키드 마틴마저도 혀를 내두르고 갈 정도이죠. 특히 현재 전세계 공군의 화두는 허울뿐인 만족이냐 또는 유의미한 실리냐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히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 하이급 전투기냐 아니면 평시나 위급시 언제든지 마음껏 출격할 수 있는 미들 로우급의 전투기냐 혹은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는 명성만 높은 전투기냐 아니면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비 증강을 도모할 수 있는 실리적 전투기냐 하는 문제이죠. 전자는 최고급 성능의 전투기를 계약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기분 하나를 얻을 뿐 정작 전투기가 필요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 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공군대장 역시 당신이 페라리가 있다고 해도 매일 타고 다니진 않을 것이다. 페라리는 주말에 타고 다니는 게 적절한 용도다라며 5세대가 아닌 미들 로우급 전투기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폴란드 공군도 당초 F-16 바이퍼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FA-50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이 역시 늦은 납기와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F-16 바이퍼 대신 빠른 납기와 함께 절반의 가격으로 8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FA-50이 훨씬 유의미한 실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반대로 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죠.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최대 139억 달러, 하나 약 18조 6천억 원 규모의 F-15EX 전투기 36대와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와도 81억 달러, 하나 약 10조 8천억 원을 들여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12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죠. 총 30조 원이 넘는 새로운 전투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에는 KF-21 공동개발 자금 8천억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한미프 세 국가의 전투기를 운용하겠다는 건 유지보수와 체계통합 과정에서 합리적인 구매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비용보다 유지비용이 수배나 더 들어가는 전투기 사업에서 이러한 중구난방 구매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죠. 그럼에도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위험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이유는 모두 다 국방장관인 프라보어 때문입니다.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프라보어는 새 전투기 구매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치 강대국이 된 것 같은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인 보잉 역시 이를 잘 간파한 듯한데요. 최근 맺어진 MOU 현장에서 보잉은 프라보어를 F-15EX에 탑승시켜 사진을 찍게 하였는데 기체에 적혀 있었던 글귀는 인도네시아도 아닌 또 기체 명칭인 F-15ID도 아닌 무려 수비안토 프라보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는 사진이죠. 이 사진 하나가 참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위험 부담은 우매한 국민들이 끌어안게 될 것인데요. 대당 2,500억인 라팔은 말할 것도 없고 보잉의 F-15EX는 현재 결함으로 인한 생산 지연으로 인해 미 공군에서조차 도입 수량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망해가는 보잉을 살리기 위해 최대 200대의 F-15EX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무기한 배송이라는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배송의 마감일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업체 측의 사정을 많이 고려해준 것이죠. 그리고 역시나 보잉은 예정된 배송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군사 매체 더워전의 6월 8일 기사에 따르면 보잉사의 제조 문제와 생산량에 대한 불안
인프라 실성으로 인해 F-15EX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납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국방부 계약관리 담당 DCMA는 모든 결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중 몇 가지를 밝혔는데, 첫째, 전방동체 어셈블리의 품질 문제, 둘째, 드릴링 도구의 설계 오류, 셋째, 사이버 보안 시스템 오류를 지목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지금 FAOC 블록 2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를 조롱하며 자국은 F-15EX를 계약했다고 의수되고 있지만, 정작 인니의 위급 상황 시 출동할 수 있는 기체는 카타르에서 중고로 도입한 미라주 2000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무지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론 사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KF-21에 대한 온갖 부정적 뉴스를 내보내면서 라파엘과 F-15EX를 도입해서 괜찮다는 인니,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인니의 미라주 2000 출격이 대신 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때가 됐다, 거꾸로 뒤집을 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